안녕하세요. 병아리 소설가 레이크가 소개하는 작가의 서재 두 번째 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작가의 서재 첫 번째 책으로 소개했는데요.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에 그 두 번째 시간, 어떤 책을 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를 너무 쾅, 붐붐 하고서는 폭탄 같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하루키의 책을 소개하고 났더니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의 힘의 균형이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사실 외국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제가 사랑하는 알랭드 보통을 소개할까도 생각했거든요. 알랭드 보통은 약간 메이커 같은 작가라서 그 사람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 같은 알랭드 보통을 소개할까. 그리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워낙 유명한 김영하, 공지영, 또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정유정, 김초엽 같은 작가들도 고민을 했었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 불릴 만한 책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했던 1Q84와 어떻게 보면 평행 이론 같은 이름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1984 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4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동물농장의 조지 오웰의 세계 명작 1984, 1984를 오늘 레이크가 소개하는 두 번째 작품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0분 만에 완료할게요. 이 책 알라딘에서 소개 먼저 하고 같이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출판사가 조지 오웰의 1984를 냈는데 제가 읽었던 더 클래식은 지금 절판되어서 다른 출판사로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원제가 1984 이거라는 거 알고 있으셨어요? 1949년에 작가가 이 작품을 지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미래 시대를 예측한 소설, 소름 끼치는 소설이고요. 고전이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은 노노노. 이거 너무 줄거리 알고 있어서 읽기 싫을 수 있는데 실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의 팔뚝에 소름이 쫙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줄거리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가상의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한 남자를 그린 소설이었고, 출간 당시 이미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으며, 오웰리언, 빅브라더와 같은 관련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고, 영화와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끊임없이 인용되는 등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실제 많은 영화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미래 사회를 1949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고요. 거의 완벽한 디스토피아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근데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많이 또 없더라고요. 대충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하는 그런 소설이죠. 1940년대에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작가. 진짜 소름입니다. 자, 이제 좀 소설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소설 미리 보기를 하면서 어떤 작품일지 예측해보고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예찬이 있는데요. 저는 좀 삐뚤어져서 이거 정말 조사했을까? 2008년 하버드 대학생이 가장 많이 구입한 도서 조사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소설은 맞고요. 진짜 재미있는 고전입니다. 여러분 고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읽어보세요. 줄거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함정인데 진짜 읽어보면 멋진 작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소설은 소설 속 오세아니아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이라는 게 있고요. 텔레스크린이 다 설치돼 있어요. 집집마다 방방마다. 지금의 스크린 같은 거 아닐까요? 또는 핸드폰 그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스크린들이 다 설치돼 있어서 당원들의 모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고 또 사실을 조작할 수 있고 당에 의심을 갖는 걸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시대엔 소설 속 사회가 말도 안 되는 허구였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1984의 세계가 현실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 요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미칠 것 같이 불안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휴대폰 속에 통화 기록, 메시지, 검색 기록 이런 모든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이런 말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이 사람이 뭘 검색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는지만 봐도 이 사람의 관심사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삐뚤어진 구석이 있어서 사실 구글을 비롯해 전 세계로 통하는 SNS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 추천도 좀 섬뜩하고요. 당신이 알 수도 있는 친구? 이런 말은 더 섬뜩해요. 그리고 누구든 찾고자 하면 SNS를 뒤져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반갑지 않고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없어도 몸에 생체칩만 있으면 편하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기사는 반갑지 않고 무서웠어요. 저 이상한가요? 지금도 사실 휴대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컴퓨터 사용 흔적, CCTV 이런 것만 확인해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카드사나 통신사들도 이런 그 정보 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걸 들어봤고 빅데이터라는 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투명해지는 게 좋은 사회일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 사회가 인간 삶의 통제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설을 읽는 내내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인간 삶이 얼마나 건조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조차 들킬까봐 표정 없는 얼굴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게 바로 지옥이지 싶습니다. 자기 마음도 마음대로 밝힐 수 없는 사회, 철저한 디스토피아죠. 이 책에 나오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 이 말이 얼마나 우울한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 반대잖아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 이런 생각들이 주입되어서 당이 마음대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우울한 세계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사람의 정신이죠. 끝까지 저항할 무기고 그 중에서도 사랑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당도 사랑을 금지하죠. 많은 영화에서 미래 사회를 그릴 때 인간끼리의 사랑을 금지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인간성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통제되는 삶에 반항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세계가 다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윈스턴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줄리아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줄리아를 사랑하게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를 즐기다가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두 주인공은 윈스턴과 줄리아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들은 잡히면 처형당할 걸 알면서도 이 만남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그들은 잡혀서 고문당했을 때
자백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치 말자고 생각합니다. 줄리아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하지만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당신 마음속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내 마음은 나의 것. 빅브라더와 당이 통제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은 내 마음이죠. 윈스턴도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이기는 셈이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 모든 게 통제당해도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행동이나 말, 다 파헤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마저 신비롭게 작용하는 인간의 속마음은 난공불락이죠. 나도 내 마음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나요? 인간으로 살겠다는 내 마음이 나를 고귀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희망이죠. 그리고 이미 예상되었듯 윈스턴과 줄리아는 미래 장소에서 체포되고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결말은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뭔가 디스토피아를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처럼 이들의 사랑이 작동될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고귀한 인간 정신의 승리는 개나죠. 라는 결말로 갑니다. 인간의 본성 사랑이 어찌나 쉽게 무너지는지 슬프죠. 고귀한 정신은 초라한 육체를 확인하는 순간 무너졌고, 윈스턴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쥐에 대한 공포는 사랑을 쉽게 저버리게 합니다. 이거 너무 슬프거든요. 네, 윈스턴이 네, 고문당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줄리아한테 해요. 줄리아한테 해요. 내가 아니야. 줄리아야. 제게 하지 말아요.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쉽게 변하는지. 예전에 나치 시절 감옥에서도 인간의 그 동정심과 모성, 사랑, 이런 게 고문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에 마음 아프고 쓸쓸해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또 인간의 마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바로 내 마음이죠. 내 마음만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권력기관이 와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고귀함을 지킬 수 있죠. 여러분, 현대인의 사생활이 아무리 무너지고 통제돼도 사랑은 막을 수 없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고전이 주는 웅대한 울림을 확인해 봐 주세요. 왜 세계 명작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책, 레이크의 두 번째 명작,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안녕.